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일까지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원구성 협상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일요일 오후 단독 회동까지 하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협상단이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늘 지금 이 시각까지는 불발된 상황입니다. 각 당에서는 의원총회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10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어제 이 협상을 진행한 과정에서 불발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 작년도 7월 달에 있었던 원구성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합의를 이행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명분도 없이 오래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덧붙인 거죠. 그래서 덧붙일 때 사실 또 사개특위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땐 특별한 쟁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고집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결국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라는 얘기인데 이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돼서는 이미 그 사개특위 업무 범위를 민주당이 결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지 인적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적 구성도 보면 13명으로 되게 돼 있는데 그중에 7명이 민주당이고 5명이 국민의힘이고 1명이 비교섭단체 몫이죠. 위원장은 민주당으로 아예 그렇게 다 구성을 해놨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고 오래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 관련된 합의를 이행해라라고 하지만 그 합의가 된 바가 없는 것이고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민주당이 이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도 국회의장 조정 안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수차례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 말은 뭐냐면 합의를 스스로 그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합의도 민주당이 파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돼서도 그게 합의가 됐으면 합의된 대로 또는 내용과 관련돼서 어떤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인지, 활동의 범위, 그다음에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합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이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정말 만약에 이 사개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구성을 5대5로 하자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개특위의 어제 범위도 이야기에 합의에서요. 뭐 일부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는 그 사개특위 업무 범위도 이게 법사위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현재 결의안은 돼 있단 말이죠. 사법 체계를 다시 손질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법사위원장을 갖고 와 봐야 법사위 대신 사개특위가 실제 사법 체계 구성 관련된 논의를 다 저기서 한단 말이에요. 입법권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있어요. 위원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위원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사개특위는 사실은 구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활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을 보고 사개특위의 구성 여부 또는 활동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견이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원구성 협상에 사개특위, 지난 검수완박 때 합의안이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같이 연계된 부분은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합의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법 통과 과정에서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오히려 합의안보다 더 후퇴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측이 제시했던 안을 존중하면서 이 법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아무 의미가 없는 합의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합의를 번복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합의가 번복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행이나 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사개특위는 전체 국회 어떤 위원회 중에 특별위원회로 사법개혁 관련된 내용만 다룹니다. 법사위하고 동등한 권한이나 내용, 전체 법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논의를 열어놓고 말씀하신 대로 구성에 대해서 아니면 논의의 범위에 대해서 사법개혁의 향후 어떤 순위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번에 국회 개원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절대로 합의할 수 없는 안으로 가져가고 있느냐. 이건 다른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뭐 어떤 방향으로 좀 좁힐 수 있다는 생각이신지 그 궁금합니다. 논의의 내용이라든가 예. 지금 당초에 권성동 대표께서 합의했던 내용이 파기했으니 의미가 없다고 하신다면 네. 거기에서 다른 진전된 안,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예. 구성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찰에 대한 권한의 어떤 조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수청이라든가 핵심적인 논의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시점이라든가 내용,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성이 있죠. 아마 그런 정도까지 접근시키면서 어찌됐든 민주당으로서 원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받지 않겠다는 거는 사개특위 이 구성안 자체가 원구성 협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절대 원하지 않는 어떤 분의 의지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합의하고 이후에 난감한 처지에 예.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지금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여당으로서 집권 초기의 뜻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의 심의를 실어줘야 되는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국회 내 협치라든가 원구성, 이 출발하는 원구성에서부터 국회 스스로, 여당 스스로 판단의 여지를 두고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원구성 협상을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법안 관련된 걸 갖다 덧붙여서 협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은 원구성과 관련된 상임위 누가 몇 개 가져갈 것인가, 어떤 상임위를 가져갈 것인가. 11대 7이라는 거는 의석수에 따라서 분배한 관례에 따르면 11대 7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떤 상임위를 어느 정당이 가져갈 것인가 관련된 논의의 쟁점이 그렇게 형성이 됐었지 법안과 관련돼서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굳이 법안과 관련된 형성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 지난 7월 달에 그때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행하면 될 것인데 지금 이행하지 않고 지금 검수완박 법안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구성 협상을 누가 방해하는지는 이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개특위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이 있고 좁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건 별도로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원구성 협상하고. 그런데 왜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질 것인가 관련된 기존 합의안을 번복할 만한 명분은 없잖아요. 지금 합의안 3개 합의안 중에서 이미 2개는 다 이행이 된 상황이고 하나만 남은 건데 예.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공방을 주고받을 때 늘 나왔던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앞서서 어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두 원내대표가 만났고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단이 마주 앉았을 때는 어떤 각 당의 좀 다른 입장을 좀 가지고 와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 조금의 변화나 조금의 조율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나갔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자, 근데 그 국민의힘이 양보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새로 협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합의안을 이행해라라는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새로운 걸 거기다 부과시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부과시켜 나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이게 아니잖아요. 예. 원래는 합의안대로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검수완박 법안의 추진과 관련된 별도의 합의 의제예요. 이것은 근데 별도로 다루면 될 것인데 이 2개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보면 원구성 협상에서 이렇게 실제 국회 권한에 포함되는 의제를 갖다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자, 이제 사개특위 구성은 사실 중수청 설립을 위한 거잖아요. 예. 민주당 논리에 따르면. 예. 그 중수청 설립이라는 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2개 경제부패 범죄를 이제 수사권을 빼앗아가는 기관이에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법무부도 위헌이다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국민의힘도 이건 위헌입니다라고 해서 헌재에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헌재의 결정이 나서 이게 위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헌이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저 사개특위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헌재 위헌이라고 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것은
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 최소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사개특위 이 구성을 하고 이 활동을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지 네네.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왜 지금 바로 뺏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오전 중에도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단독으로 선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야당이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 절충안을 우리가 내놨는 걸 거부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거부를 해놓고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도 민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독 선출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럽죠. 어쨌든 아무리 다수 의석이라고 하더라도 원구성 협상 단계부터 여야 합의 없이 하는 것은 뭐 정치적 부담을 당연히 또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30여 한 달 이상이 경과됐고 이 원구성 협상과에서 주요 의제 두 가지가 전혀 협의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새 정부 초기의 국회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건 여당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뭐 정치적 부담을 어쨌든 다수당이기 때문에 안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뭐 단기간에 입법안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만 100일 내에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이 국회에서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일부러 양보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안 열려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사개특위 관련해서도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고 구성안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구성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야당으로서의 정책 부담을 안더라도 국회 정상화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개특위에 대해서 이걸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한다 이렇게만 합의를 했지 사개특위 구성을 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활동한다 이런 거는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단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여기에 따라와라라고 하는 것은 그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합의 자체를 어긴 거죠 민주당.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저 의장 선출과 관련돼서는 위법의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일정을 공지하는 것은 의장의 단독 권한이거든요. 근데 의사 일정 공지를 누가 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집 공고는 사무총장이 했다고 치고 본회의 일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소집 공고문에 있는 1일부터 또는 4일부터라고 돼 있는 것은 그때부터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1일날 4일날 본회의를 열어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열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일정 공지권이 의장한테 있는데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의사일정 공지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통지해서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회법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따라서 예. 늘 같이 합의해서 진행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전반기에는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본회의를 연다라고요. 본회의 일정이 아예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사실은 위법 소지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임시의장 선출하든지 아니면 최다선 의원으로 하여금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해서 의장, 부의장 선출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상 허용되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나중에 뭐 대립하다가도 원 구성이 되고 의장 선출을 통과시켜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이지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선출을 해도 위법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 그런 의견도 있는데 실제 많은 수의 의견은 그것은 선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공지가 되고 본회의가 열렸을 때 그 본회의를 진행하는 선거 관련돼서는 최다선 의원 또는 연장자가 하도록 돼 있죠. 국회법 조항이. 그러나 의사일정 공지와 관련돼서는 조항이 없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을 테니까요.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될지 혹은 전국이 또 급냉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원구성 합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들, 그러니까 김승희, 박순애 그리고 합참 의장까지 임명할지가 관심인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부간에 신속히 결론을 낼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한 저 내용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그 맞추어서 또 권성동 대표께서도 사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 쪽으로 조율이 됐고 나머지 두 분은 강행할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이든 간에 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되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좀 네.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빈틈없이 발탁을 했다고 자부한다. 예. 도덕성을 전 정부가 비교할 수 없다. 전 정부. 예,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요. 과연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런 판단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지금까지 임명할 수 없었던 건 여론의 어떤 추이나 이 부담 때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인사권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검토가 부족했다라든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인정하셔야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실 텐데 예. 인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뭐 결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각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인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후에도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큽니다. 글쎄 어떻습니까? 뭐 전 정부 얘기도 해주셨고 이 지금 이 인터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글쎄 뭐 어떤 전 정부보다는 나아져야 되겠죠. 정부의 인사 기준, 인사 패턴보다는 나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전 정부에서는 뭐 대놓고 진행했잖아요. 뭐 10대, 7대 인사 불가 기준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보다 나아져야 되는 건 분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단 중앙선거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라는 것은 수사 기록 통보와는 다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는 적극적인 행위거든요. 이 네. 위법 소지가 불법 행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수사 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해봐달라 이렇게 보내는 거라서 이 중앙선관위에 기록 보내는 행태를 보더라도 이것은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사안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청문회 나와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명을 하더라도 입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중앙선관위원회는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된다라는 식의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서 저 부분은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를 거치든가 아니면 뭐 임명하든가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이제 장성급 장관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서 합참의장이 이제 대통령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역대 합참의장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성급 장교 또는 대장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칠 필요성이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임명을 해도 물론 이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기존의 장관까지 오면서 검증 겪었던 기존의 관례를 감안한다면 임명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고 한다면 합참의장의 경우 국세청장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될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참의장에서는 처음인 사례가 될 텐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행을 하더라도 크게 반발이 없겠습니까? 저는 뭐 당의 입장도 그럴 것으로 보는데요. 인사청문 절차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 상황상 합참의장도요? 합참의장이요. 예.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안보 문제, 또 그 이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대체 국방부나 합참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당연히 안보 상황 자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도 있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참석하신 나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합참 입장에서는 대중국 관계라든가 러시아 관계, 북중미, 한미일 이렇게 안보동맹 체제가 형성돼서 가는 것이 우리 안보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살인 사건, 이 문제도 당사자입니다. 합참이나 국방부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이 2020년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 첩보나 정보의 내용 이런 부분들도 주관 부처가 돼서 실제 군 핵심 관계자로서 여러 가지 이후에 관여하게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합참이 그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사를 지금 강행하시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확인되고 있는 여러 현안 관련해서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합참의장이 청문회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돼서 오히려 정쟁이 격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합참 국방부의 입장은 사실 이제 그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 해경의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 거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갈 건 없지만 과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쟁의 장이 될 것 같고 합참의장은 군령권의 최고 군령권자이지만 사실은 마련된 작계를 수행하는 이런 작전과 관련된 최고 군령권자예요. 따라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국세청장의 경우도 직업공무원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청문회에서 낙마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크게 안 해도 국민적 지탄이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청문회라는 걸 거쳐야 되는 자리라는 건 그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는 자리일 텐데 이번 사안은 좀 예외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지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순방 이후에 좀 상승할까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정 수행 지지율 계속해서 하락 국면입니다. 한국갤럽에서는 아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데드크로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어긋나면서 이게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지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상으로는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까지 부정평가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리얼미터에서는 오히려 44.4%였는데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0.2%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역대 대통령들 해외 순방하고 나면 특히나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 조금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하락 국면이라는 거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해외 순방의 경우에는 국내에 당장 영향 끼칠 수 있는 이런 순방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다자 외교를 처음 시동을 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안보와 경제에 판을 깐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다소 덜한 거고 차차 이제 이어지겠죠. 예.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그때는 좀 상승세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경제적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반영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당장에 북한 대북 문제 대화 정상회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사실 효과는 또 없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당장 효과로 와닿는 것과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다 별다른 문제다. 이게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보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논거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물가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물가 중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 물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이제 해외적 원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통화가 많아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급과 물건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인 것이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화가 많이 늘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커런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해서 바로 잡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격 인플레이션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건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가격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어요. 유가를 내리는 폭도 37%뿐이 안 되는 것이고
관세를 또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적은 어떤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 체감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예. 부분이고 물론 인사 부분은 사실은 예. 이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일 것이죠. 사실 경제 민생 살피지 않았다는 것보다 인사의 이유를 더 크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인사는 뭐 인사대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지금 이제 복지부 장관 인사와 관련돼서는 빨리 결단을 장관 후보자가 내리든 인사권자가 내리든 마무리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이 느끼는 논쟁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예. 그 논란은.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주 연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상황이고 데드크로스 이후로 오차 범위 밖에서 저렇게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어쨌든 전례 없이 낮은 지지율이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심각성을 좀 충분히 인식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직접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 경제적으로는 대외적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간에 바뀐 정권에서 뭔가를 보여달라. 이 문제를 수습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대통령의 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대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통을 가져가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실망감이 일단 크고요. 정책적인 거나 뭐 외교 순방 외교의 성과 없는 거 이런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인사 문제도 그중에 하나고요. 치안감 경찰 인사 때 문제, 또 주 52시간 발표할 때 혼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다 대통령이 책임의 범위인데 이게 다 전 정부와 연결시키거나 부처 내부의 어떤 문제. 그래서 대통령은 이분들의 문제를 뭐 국기문란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어떤 뭐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현실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어떤 국정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 여당을 망라해서 이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각자 각 부처가 알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놓치고 있거나 여당이 챙기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비서실에서 보좌를 잘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지지율과 관련돼서 참모의 하나로 보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이제 그 분야별 지지율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는 당연히 참고 자료가 네. 되겠죠. 그런데 5년 단임제를 한 취지는 지지율의 등락에 불구하고 원래 있던 소신껏 정책을 펼쳐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왔으니까 지금껏 문제가 됐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율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 같은 경우에도 통계 뭐 방식도 좀 바꿨던 적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지율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적 일관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지지율을 참고해야 되지만 지지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 형태이지 대통령제에서는 또 바람직한 정부 운영 형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는 거죠? 연연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참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정 운영 계획이라는 건 이미 110대 과제가 다 작성이 돼 있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뭐 체감적인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미 이제 민생 경제를 위해서 몇 가지 10가지 또 내놨단 말이에요. 유류세 인하 이런 등 내놨고 뭐 대학생 학자금 연기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이자 연기 예. 내놨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직은 국민께 크게 어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직 외국을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를 잡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신과 이 정책, 국정운영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설득되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새 정부는 100일 안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미 50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정부가 뭘 하려는지 소신과 정책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검찰권 장악을 통해서 실제 요직의 검찰 출신이 다 들어가고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법무부 중심으로 국정운영 체제가 짜여지고 이거 외에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하려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혼란스러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바로 오늘의 지지율이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부가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검찰과 관련된 인사 문제에 집중적으로 취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검찰 인사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비정상적인 인사를 한 걸 되돌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그때 다 발탁됐던 검사들이에요. 그때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발탁됐던 검사들이 지금 발탁되면 이상한 건가요? 그때 이런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 막 할 때는 박수 쳐주다가 문재인 정부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는 또 좌천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돌아왔는데 최소한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 이렇게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이거든요.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당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동연 경기도지사 때처럼 논의를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출마 자격을 불허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진 배경 그리고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원 당규상 자격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당규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당무의 의결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둘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과거 사례에서 김동연 지사라든가 또 일부 주요 전국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에는 전략적 선거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지역적 요구라든가 네. 인물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조항이지 모든 정치 상황에서 당무 의결로 이걸 다 통과시키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특히 당 지도부 선거에서는 그 예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이 선거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필요성이 충분히 많이 고려가 되지만 당 지도부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원 자격이라든가 권리 당원으로서의 기본 자격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걸 전제하고 지도부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출마 자격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오늘 비대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예외 조항을 인정하면서까지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게 맞죠. 그런데 한편 보면 흥행을 위해서는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또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경선 레이스에 합류를 하거나 최고위원 레이스에 합류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70년대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되거든요. 2030 세대로서 70년대를 견제하는 하나의 이제 세력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대룰 변경을 위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을 저격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큰 틀을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이 저격은 회수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전대 출마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재명 의원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늘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의원이 과거에 최강욱 의원 그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막았다,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걸 막았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좀 달라진 것 같다.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도 지적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호했던 기류가 좀 많았는데 기류가 좀 변한 것 아닌가? 너무 약간 직설적으로 좀 저격을 하는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했는데 보시기에 결론적으로는 좀 이런 지금 변호사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에겐 또 장기적으로는 또 도움이 될 것인데 그걸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박지원 위원장이 최근에 한 발언을 보면 이것은 독자적인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뭐 가감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재명 의원 측에서도 서로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현재 뭐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스스로 정치를 이제 독립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로 나섰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지난 선거 때 비대위로 갑자기 영입이 돼서 아주 짧은 기간 최고 지도부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론이 집중이 되고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제 반영이 될 때마다 이제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선거 이후에 책임을 지고 이제 지도부가 사퇴한 이후에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는 지향을 뚜렷이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여론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1차적으로 아마 그 시도가 일단은 좌절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당대 룰이 결정이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지도체제인데 이게 통합형이냐, 통합형 같이 뽑는 거거든요. 아니면 단일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박 전 비대위원장도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위로 선회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전대 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전대룰이 어떻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을 선회하는 겁니까? 통합형이 아니고 분리해서 선출하게 되면 최고위를 선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박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여러 가지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당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본인도 적게 가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까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도 까고 그다음에 70세대도 까게 되면 누가 더 타격을 입느냐. 70세대가 훨씬 타격을 입어요. 본인들은 개혁의 주체다라고 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는데 박 전 비대위원장이 70세대 당신들도 개혁의 대상이야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누가 더 타격 입나요?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약간의 구도 자체가 그런 구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드랍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준희가 뭐 전대 룰도 이제 곧 확정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97 그룹에서 출사표를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식적인 출마표까지 나왔는데 어대명, 어차피 대표 이재명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로 이재명 의원의 그런 이름값이 있는 상황에서 97세대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좀 싸워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내에서? 뭐 지금 어떤 그 전대 실제 어떤 경쟁 국면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 누구나 지금 예측하듯이 이재명 의원께서 출마 결심을 한다면 사실은 당 대표 가능성이 높으시죠. 근데 97세대의 어떤 출마는 어쨌든 이 세대 교체론 내지 당이 어떤 이 대선 이후의 시스템이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문제 제기로서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존 정치 세력 또 586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주도해 왔던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민주당에 주도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그 출발점이 아닐까 이번 전대가 이후에 이제 다음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력화하고 나름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당 대표가 될 수 있느냐, 뭐 97세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과 그 의미 있는 승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제 또 세대 교체론 또 97세대의 어떤 쇄신론 이런 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끌어오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10% 이상 지지율이 깎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과거에 대한 반성에 그칠 것이 아니고 원구성 협상 관련돼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지도부 원구성 협상으로 마무리 지어라. 사개특위 하면 안 된다. 검수완박 법안을 완성하는 게 사개특위인데 이게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 때문에 원구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행보만 간단하게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께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귀국길에 깜짝 마중 나간 것,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역할만 제대로 내게 주어진다면 20일 안에 지지율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 이걸 두고 다양하게 정치적 해석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윤리위를 의식을 해서 윤심을 잡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 멘트를 저도 해석을 해봤는데 네. 역할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당대표로서 그 역할이잖아요. 그럼 그 역할 하면 되지. 저 말은 앞으로도 계속 주어진다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저것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도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윤심에 대한 구애다 이런 이제 대상 한정적인 해석보다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던 대상 의원들에게 본인이 스킨십을 통해서 지지세를 끌어내겠다. 그게 사실 지도력이잖아요. 근데 지도력이 없는 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남이 등을 돌렸다 해서 날 죽인다라는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낙마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다. 이런 해석은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당대표가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 그건 당대표의 의무적인 행위예요. 그런 식의 행위를 하겠다라는 시그널로는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만 덧붙이고 예.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에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